전쟁 범죄, 가짜 과학, 치명적인 부작용,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정말로 나아지길 원하는지에 대한 어두운 진실. 이것들은 실제로 사실로 드러난 가장 미친 빅파마의 음모들입니다. 14번째, 주류 대기업 언론은 현대 오피오이드 위기 책임을 외국 마약 카르텔에 전가하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빅파마와 미국 정부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중독과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공모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마약과의 전쟁 설계자 해리 제이 안슬링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그와 친구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마약에만 해당됐다. 안슬링거는 마약을 극도로 증오해서 연방 마약국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허버트 후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해리 S 트루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자리를 지키며 리더십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32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열성적인 금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노먼 오엘러의 책 트립드, 나치 독일, CIA, 그리고 사이키델릭 시대의 여명에 따르면 앤슬링거는 제2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1939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2년 전에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최근의 분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전쟁은 항상 공급망을 붕괴시킨다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는 의약품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가치 있고 위험한 의약품 중 하나인 아편계 약물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교활한만큼은 부족함이 없었던 앤슬링거는 전쟁이 결국 아편 공급망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제약업계와 손을 잡고 대량의 약물을 생산하고 비축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양은 미국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동맹국에도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이 혼합되어 이란, 터키, 인도에서의 아편 생산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 치명적인 갈색 황금이라 불리는 아편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1942년 진주만 기습 공격과 미국의 공식적인 참전 다음 해에 해리 앤슬링거는 투자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300톤이 넘는 아편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10대의 트럭에 실려 포트녹스로 운송되었고, 해리 앤슬링거의 연방 마약국 요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이를 경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제약회사로 보내졌고, 제약회사들은 이를 정제하여 사용 가능한 아편계 약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견지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선 의료를 위해 미국산 아편계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미국의 거대 제약업계는 연합국의 마약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치는 어떻게 관련되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안슬링거 부서는 연합국이 점령한 일부 독일 지역에서 불법 마약 규제를 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안슬링거와 미국 관리들은 나치의 마약 통제 정책을 접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이 모든 법들이 종종 유대인들을 거짓 구실로 감금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슬링거는 이러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을 UN 마약위원회에서 자신의 제안을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결국 목표가 공급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왜 경쟁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음모에서 알게 되겠지만 사실상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13번입니다. DEA에 따르면 2.2파운드의 펜타닐은 5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7만 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치인, 사법당국자, 언론인 모두 이것이 어디서 오냐고 물으면 멕시코와 중국 마약 카르텔이 모든 국경을 통해 밀수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진짜 범인에게서 뒷돈을 받고 있을 때는 특히 더 편리한 변명이죠. 오래된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범인이 바로 집안에 있는데 거기서 당신에게 랩댄스까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시스 테라퓨틱스라는 제약회사의 임원이 시카고의 폴 메디슨이라는 의사를 나이트클럽에 데려가서 그가 랩댄스를 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환자들에게 더 많은 펜타닐 스프레이 섭시스를 처방하게 하려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시스와 메디슨 사이에 현금과 선물을 통해 오간 7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일부로 그를 섭시스의 주요 처방자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섭시스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한 에어로졸 형태의 펜타닐 스프레이입니다. FDA는 이 약을 말기암 환자 중 다른 어떤 치료로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들에게만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맞아요. 섭시스는 이미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만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900명 이상 이 약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시스가 더 많은 의사들에게 허가 외 처방을 하게 만들었던 약입니다. 이 약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환자 한 명만 있어도 인시스는 장기적으로 수십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랩댄스가 충분히 저질스럽지 않았다면 인시스의 수상한 거래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더 비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에게 섭시스를 더 많이 처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들이 만든 랩 뮤직비디오였습니다. Great by Choice 영상에서 인시스 임원 2명이 치명적인 약에 대해 랩을 하고 또 다른 출연자는 거대한 서브시스 약병 복장을 하고 춤을 춥니다. 흥미롭게도 그 병은 합법적 최고 용량인 16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인시스는 의사를 타락시키는 전술로 악명 높고 불쾌한 회사지만 업계 다른 회사들과 같은 일을 할 뿐입니다. 2019년 프로퍼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의사들은 자문료를 받은 후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더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달러 규모를 생각하면 의사들과 공모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의사들이 환자를 배신하게 되더라도요. 그러나 비밀스러운 부패가 만연한 이 업계에는 질병을 돈줄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번째,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화이자는 몇 년 동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21년에는 백신으로 370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이 백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제품 중 하나가 되었고 2022년에는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더욱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덕분에 추가적인 수익도 얻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취약한 성인들에게서 중증 증상을 치료하는데 9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팬데믹을 통제하는 데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훌륭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기업 세계에서는 늘 그렇듯 그들이 당신이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숨은 내용이 늘 있습니다. 그 숨겨진 내용에 관해서라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국민들만큼 최악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라는 단체는 화이자의 백신이 바이오엔테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독일 기업은 공공소유의 유럽 투자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의 대출자금 지원과 독일 정부로부터 3억 7,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으며 꽤 괜찮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약산업에 관한 오래되고 우울할 정도로 사실인 농담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약값을 2번 지불합니다. 먼저 우리의 세금이 정부의 거액 계약을 통해 약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개발한 약을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내고 다시 한번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산층 미국인들에게조차도 재정적으로 큰 위험이 되는 일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의 한 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mRNA 백신의 개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혁명을 일으켰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화이자가 필수 의학 정보를 대부분 지역에서 숨기고 폭리로 공공보건 시스템을 착취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훨씬 저렴하게 백신을 제공했고 모더나는 칭찬할 만하게도 자사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소외 지역 사람들은 저렴한 복제약을 생산해 환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눈앞에 있으니 그들은 쉽게 이익을 챙깁니다. 이는 팬데믹 이익 추구의 대표적 예로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구해주겠다며 주머니를 다 털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런 점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선결제된 백신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는데도 그 수익을 그대로 챙긴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뻔뻔함은 충분히 부유하고 인맥이 두터워 실질적 처벌을 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환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짓을 화이자가 이번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끔찍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약, 예를 들어 레스크립토어 같은 약에서도 화이자는 똑같이 수상한 수법을 썼습니다. 2003년 화이자는 HIV와 에이즈로 고통받는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에게 그 약을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오로지 이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룰 진짜 제약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과는 달리 적어도 그들은 집단 학살자들과 한통속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나베 제약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회사 중 하나로 그 기원을 167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거의 350년 된 회사입니다. 오랜 역사와 합병, 리브랜딩,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종종 나쁜 평판을 얻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회사는 여러 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5년까지는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 주식회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쓰비시 도쿄제약, 웰파이드 주식회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 두 회사는 2001년에 합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대상은 웰파이드 주식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1998년에 합병된 두 기업 요시토미 제약 주식회사와 그린크로스 주식회사의 산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린크로스 주식회사도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들은 자사의 혈액 제품을 사용한 약 3,000명에게 오염을 통해 HIV를 감염시켰습니다. 그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립자 중 한 명이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학적인 전범 중 하나이라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은 기타노 마사지로 731 부대의 두 번째 사령관 이자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연구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들이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역사상 가장 끔찍했습니다. 일부러 동상을 입혀 피해가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총, 총검 실험을 했고 의식이 있는 환자를 절단, 생체 해부했습니다. 일부러 매독과 흑사병에 감염시키거나 강제로 임신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짓밟히며 동물 피를 주입당하는 등 참혹한 일을 겪었은트 731 부대의 만행을 모두 열거하려면 영상 전체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범 중 한 명은 처벌받지 않고 도망쳤고 미국 전쟁 프로그램 자문과 그린크로스 설립에도 참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끔찍한 부대 출신이 그 팀에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시나이토 역시 그린크로스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731 부대의 잔혹행위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정부가 그들의 최악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실제로 먹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치 하이니 힘러와 아이히만이 모두 자연사했고 그들이 화이자 이사회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빅파마와 비윤리적인 인간 실험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10번째, 우리는 다시 화이자로 돌아옵니다. 화이자는 사악한 제약 음모와 관련해 상당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1996년 끔찍한 수막염 유행병이 나이지리아 전역을 휩쓸고 있었고 거의 11만 건의 감염과 약 1만 1,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의 공공 및 민간 단체들이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모았습니다. 그 단체들 중 하나는 물론 화이자였는데 그들은 일석이조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화이자는 뇌수막염 발병이 신약 트로반의 임상시험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로반은 성인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지만 서구에서는 어린이 대상 시험이 뻔한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나이지리아 어린이들은 더 안전한 실험 대상으로 여겨졌고 일부는 치료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론상 모두에게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실험 방식은 매우 비윤리적이었고 일부는 이를 악랄하다고 말합니다. 트로반을 투여받은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약들이 실험적인 약물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았죠. 이들은 심지어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진이 검증된 정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에게 트로반이 투여되었고 그 결과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언어 및 청각장애, 실명, 간부전, 마비, 신경계 질환 등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들은 치료에 희망이 있다고 들었지만 대신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서 자녀들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이 서방이 자국의 무슬림 다수를 정치적으로 직접 공격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이 일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백신 불신나는 지속적이고 매우 위험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2022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단 23%에 불과했습니다. 화이자의 치명적인 임상시험과 같은 사건들이 이러한 수치를 집단 면역 임계치보다 낮게 유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화이자가 겪은 것은 일부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2009년에 현지주 정부에 7,500만 달러 그리고 사망한 아이들 4가족에게 17만 5천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뿐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들의 연간 이인율에 비하면 그냥 반올림 오차에 불과합니다. 의약품은 비싸지만 꼭 필요하죠. 하지만 만약 의약품이 이렇게 비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9번째로, 만약 대중이 대형 제약회사에 대해 싫어하는 모든 것에 살아있는 상징을 찾고 싶다면 악명 높은 이른바 파마브로,
마틴 슈크렐리만큼 적합한 인물도 없을 겁니다. 그는 2015년 자신의 회사 튜링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 다라프림을 인수한 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한 알에 13달러 50센트였던 약값을 750달러로 폭등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업계에서도 가장 뻔뻔한 기업 탐욕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슈크렐리를 비난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몇몇 10대 소년들 그 약의 주성분을 극히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교실 실험에서는 0.13온스의 피리메타민을 20달러에 생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양이 최대 11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크렐리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업계의 최악의 본능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용한 높은 비용이 연구 개발의 높은 비용 때문에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이 음모의 핵심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연구 개발 비용을 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약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 개발 비용이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각 약품의 연구 개발에 쓰는 비용보다 약 3배를 그 약품의 마케팅에 사용합니다. 소비자 보호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발표한 연구개발 신화,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공포론에 대한 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빅파마는 실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약 연구개발 비용의 5분의 1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은 결국 납세자 부담입니다. 1995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이 매출 상위 5개 의약품의 발견과 개발로 이어진 연구 프로젝트의 최소 55%를 수행했습니다. 빅파마는 신약을 실험실에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26억 달러가 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과장입니다. 이 주장은 투프츠 신약개발연구센터에 매우 결함이 많은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이 연구는 표본 크기와 연구 방법에 대해 전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미적인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단계에 드는 중간 비용은 아마도 약 1,900만 달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빅파마가 자랑하기 좋아하는 전체 자본화 파이프라인 수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들은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용을 속여 가격과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은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수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은 빅파마가 여러분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될 약을 복용하도록 거짓말로 설득할 때입니다. 8번째, 모두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압니다. 보통 더 심각한 질병일수록 치료 후 더 큰 후유증이 따릅니다.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감수합니다. 질병 증상을 그냥 견딜지, 증상 완화를 위해 잠재적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제약회사가 그 위험을 솔직하게 알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크의 항염증제 바이옥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려하는 과학자연합에 따르면 머크는 미리 정해진 결과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잘못된 방법론을 사용해 이 약의 긍정적인 효과를 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을 때 보고 싶은 비밀스러운 술책은 아니죠. 머크는 이러한 약물 임상시험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머크는 경쟁 약물인 나프록센과 바이옥스의 효능을 비교한 후 임원들이 나프록센에만 독특한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속임수로 그들이 숨기려 했던 데이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글쎄요, 바이옥스가 환자들의 심장마비 위험을 약 400%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인 화이자에서 나온 관절염 치료제 셀레브렉스도 있습니다. 그 약은 받는 이들에게 구세주처럼 느껴졌고 한동안 회사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화이자가 시험 데이터를 선별해 안전성이 높아 보이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1999년부터 이미 셀레브렉스와 관련된 위궤양 및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특이한 예외로 잘못 묘사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조작하기 위해 공모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후 투자자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6,4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FDA로부터 셀레브렉스의 모든 제형을 대중에게 홍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돈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목숨이 부수적 피해가 되는 현실이 이제는 놀랍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음모 기법 중 하나입니다. 7번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중요한 의학적 돌파구를 들은 적이 언제인가요?
의학을 과감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듯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약이나 치료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소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약과 비슷한 미투 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속 약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약들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약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수정만 가해진 약들입니다. 미투 약은 기존 약에 비해 작지만 꼭 필요한 개선을 하거나 개개인의 필요가 매우 다양한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분명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평가들은 미투 약이 제약 산업에 붙어 있는 크고 탐욕스러운 거머리와도 같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투 약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이들이 대형 제약회사의 제품 라인 확장에만 자원을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수치도 우려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의약품 생산이 혁신적 의약품이 아니라 미투 약에 얼마나 많이 할애되는지 보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약물의 60% 이상 이 미투 약입니다. 이것은 특히 항생제 내성 감염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항생제 연구자들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앞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진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빅파마가 약물 이 극대화를 위해 쓰는 가장 악랄한 수법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6번째, 특허입니다. 이 특허 때문에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올릴 수 있었고 마틴 슈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빅파마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특허는 약 14년 정도만 지속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된 약품에 대해 출시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최대 95%까지 저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가격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 싶다면 본래의 특허 존속 기간을 넘어서 인위적으로 특허를 연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술을 에버그리닝이라 부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빅파마를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엔 아주 단순합니다. 제약사들은 원래 약의 아주 사소한 변형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특허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미투 약류처럼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거나 용량, 복용 방법을 바꿔 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제를 흡입제나 알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빅파마는 이를 제품 수명주기 관리를 하지만 사실상 가격 관리에 가깝습니다. 특허에 이의가 제기돼도 제약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법적 분쟁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에도 여전히 특허 보호 가격으로 약을 팔 수 있습니다. 아마 회계부서에서는 이미 비용 대비 이익 분석을 끝냈을 겁니다. 그런 법적 비용은 그런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조엘 렉신 박사, 토론토 요크 대학교 보건정책 및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연장 전략을 쓸 때는 특별한 치료적 이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특허 연장 전략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회사 주주들에게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과학이 대형 제약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내면 그들이 이를 덮으려 할 때는 어떨까요? 5번째, 내부 고발자를 협박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사악한 기업 세력이 없다면 그걸 음모라고 부를 수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일이 존 뷰스 박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소유한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가 임상시험 중에 환자들에게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1999년이었고 뷰스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일하던 중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뷰스 박사의 경력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거의 즉각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제약 대기업과 법적으로 맞설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협이 심해 뷰스 박사는 연구 결과를 불신하게 하는 회사의 편지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편지에는 데이터가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됐고 결정적 입증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구가 뷰스 박사의 주장을 정확히 뒷받침했습니다. 아반디아는 매우 위험한 약이었고 결국 FDA는 모든 아반디아 제품에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자신들의 약이 사람들의 심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돈이 되는 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보를 11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수백만, 아니 수십억에 이를 수도 있는 이익을 챙기며 얼마나 많은 생명을 파괴했는지 누가 알까요? 이런 은폐는 악몽과도 같지만 실제로 매장에 출시된 제품 중에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4번째, 정말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와 성면. 하지만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존슨은 이 둘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점을 수십 년 동안 숨겼습니다. 직장에서 성면에 노출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서도 매우 드물고 극도로 공격적인 암의 일종인 중피종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존슨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범인이 성면에 오염된 탈크라는 사실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세계의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최소 3번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그들은 자사 탈크에서 성면을 발견했고 그 결과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충격적입니다. 1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존슨 탈크 파우더가 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공격적인 난소암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말 그대로 아기였을 때 처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모든 것이 대형 제약회사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법체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거대 제약업계의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슨은 오염된 활석으로 암에 걸린 이들에게 $4,000만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한 것을 원한다면 정말 사악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활동 중인 제약회사가 나치의 최악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 같은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그린크로스 코퍼레이션처럼 아스피린과 여러 유명한 약을 만든 바이엘 역시 매우 오래된 회사입니다. 정확히 1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본의 그린크로스 코퍼레이션처럼 바이엘이 의학 분야에서 이룬 몇몇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범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이 그 당시 독일에서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나치 정권에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례만은 아닙니다. 바이엘은 IG 파르벤 콩글로머릿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치가 저지른 최악의 만행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SS 소속 의사 헬무트 베토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아우슈비츠, 다하우, 구젠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 누테놀과 같은 약물을 실험하도록 했습니다. 베터는 극히 비열한 인물로 전쟁 후 미국인들에게 범죄로 재판받아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두아르트 베르트와 프리드리히 안드레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은 비르케나우 20번 감방에서 일부러 결핵과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여성들에게 바이엘 약물을 실험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인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IG 파르벤의 일원으로 더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그들은 나치 공장에서 유대인 노예 노동을 감독했습니다. 바이엘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곳은 아우슈비츠의 화학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바이엘 고위 임원이 감독했고 바이엘 제약 사업용 화학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5년 당시 바이엘의 CEO였던 헬가 바이마이어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자사의 인체 실험과 노예 노동 가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두운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엔 그들이 나쁜 일을 해도 그저 사고였다고 하죠. 그렇죠? 두 번째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제약회사 중 하나였던 악령 높은 퍼듀 파다마는 세클러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미국 오피오이드 위기를 설계한 세클러 가문은 지난 200년간의 모든 연쇄 살인범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죽음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옥시콘틴 한 가지 약 덕분입니다. 이 약은 다른 진통제보다 중독성이 적다고 광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퍼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이 분쇄되어 강력하고 위험한 오락용 마약으로 코로 흡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시체가 얼마나 쌓이든 돈 버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퍼듀가 이르면 1996년부터 옥시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법무부 문서를 밝혀냈습니다. 퍼듀 파마의 법률 고문 하워드 R. 우델은 1999년 초에 다른 회사 임원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우리 오피오이드 제품의 남용에 대한 언급을 포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와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약을 마케팅했습니다. 2007년 퍼듀는 약품 오표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피오이드 유행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음모로부터 시작된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나쁘게 들려도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첫째,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테크와 유전자 치료가 수많은 질병 치료의 미래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충분한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면 언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증상 치료를 넘어 질병 자체를 완전히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몇 거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골드만삭스는 환자를 완치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골드만삭스의 바이오테크 연구 보고서에서 실제로 나온 인용문입니다. 이는 애널리스트 살빈 리히터의 더 긴 인용문의 일부로 그는 이러한 치료법은 만성치료와 비교했을 때 반복적인 수익 측면에서 매우 다른 전망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환자와 사회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의약품 개발자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를 다 제쳐두고 살빈 리히터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을 한 번에 사게 두지 말고 계속 빌려 쓰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스트리밍 서비스나 라이브 서비스 게임과 같은 치졸한 비즈니스 수법입니다. 오락거리와 여윳돈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뒤에서는 뭘 숨길지 상상되시나요? 더 끔찍한 화학물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펜타닐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대신 시청해보세요.